175년 된 유리회사가 어떻게 메타로부터 60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을까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왜 자기 돈 20억 달러를 유리회사가 아닌 경쟁 광학부품 회사에 직접 꽂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GPU는 더 이상 병목을 발생시키는 장애 요인이 아닙니다. 진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닥터 월가가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AI 인프라 2.0 시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패러다임은 이미 엔비디아 혼자 끌고 가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AI 산업의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 인프라 생태계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시장이 일부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그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이런트와 샌디스크, 이 두 회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난 4월 28일 코닝의 실적 발표가 이번 생태계 변화 사이클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실적은 월가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정작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 단기 주식 가격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 다른 관련 기업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GPU는 뇌입니다. 그런데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신경이 끊겨 있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GPU 한 대당 발열이 700에서 1000W입니다. 수만 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기존 구리선으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GPU 연산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광통신, 즉 광섬유와 광학 트랜시버입니다. 이것이 AI의 새로운 신경계입니다. 시장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시장만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하여 1729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광학통신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회사는 코닝, 티커 GLW입니다. 1851년에 설립된 무려 175년 된 유리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도 많이 애용되는 주방용 식기와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는 앞면 유리를 만드는 회사로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AI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메타와 60억 달러, 단연간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계약이 아닙니다. 메타가 코닝을 광섬유 공급망의 단일 신뢰 파트너로 지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 진입을 막는 해자가 단연간 락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12개월 매출 성장률이 14.6%, 영업이익 성장은 무려 127%입니다. 영업이익률 12.1%로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사상 최고가인 164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4월 28일 실적에서 메타 계약이 매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닝과 비교해서 이제 닥터월가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회사는 코히런트, 티커 COHR입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자본 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한 회사입니다. 경쟁회사 루멘텀에도 동일하게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계 40억 달러를 광학 트랜시버 두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800기가와 1.6테라비아트 차세대 트랜시버입니다. GPU 클러스터 수만 개를 연결하려면 이 부품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코이런트가 이 시장의 명백한 선두주자입니다. 숫자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코이런트의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23.4%입니다. 코닝은 마이너스 0.3%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과 대비되는 마이너스 역성장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어떨까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코이런트 영업이익 성장이 334%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평가하는 두 회사의 가치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성장이 훨씬 빠른 코이런트의 잠정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37.6배입니다. 성장이 느린 코닝은 43.6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더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닥터 월가가 보기에 시간 문제로 좁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밸류에이션 격차를 주목해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개의 거시 변수가 동시에 우호적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연준 의장 교체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인물은 케빈 워시입니다. 만약 그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선호도가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코이런트나 샌디스크 같은 중소형 성장주는 자본 조달 비용이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되면 이들의 밸류에이션 배수, 즉 멀티플이 자동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탄력은 대형주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1% 금리 인하라도 중소형 성장주가 받는 충격은 몇 배 이상입니다. 즉, 우리가 베팅하는 것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스탠스 자체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기울 가능성, 그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즉 캐펙스입니다. 설령 정부 셧다운 같은 단기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가 경쟁력의 영역으로 격상된 사안입니다. AI 인프라는 빌딩이 아니라 인프라 그 자체이고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코이런트의 고객 집중도가 높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메타와 엔비디아 두 고객에게 몰려 있습니다. 다만 이 매출은 단발성이 아니라 단연 계약으로 락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의 변동성은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신경계, 즉 광통신 영역에서 두 회사의 포지셔닝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코닝은 안정성입니다. 광섬유와 케이블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깔며 꾸준한 수익을 내는 베이스 자산입니다. 코이런트는 알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신호를 처리하는 트랜시버 영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초과 수익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각은 명확합니다. 코닝으로 베이스를 깔고 코이런트로 추가 알파를 노리는 두 축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AI는 신경계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골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격 영역에서 HBM을 잇는 차세대 메모리 표준이 지금 막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용량은 HBM 대비 최대 16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닥터 월가가 그 회사 샌디스크를 정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